이 무덤에서는 시신이 한 69 정도 확인이 됐어요. 집단 무덤인데 무덤에서 나온 인골들의 상태가 굉장히 특이해요. 네? 어떻게 돼 있을걸요? 이래요. 뭔가 저 지금 뭔가 맞아요. 정확합니다. 또 심지어 어떤 인골들은 확인이 돼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돌파했어요, 고왕국을. 돌파해서 제 일중간기 귀족들이 파라오 말을 안 듣는 시기가 시작이 되면서 그때부터를 이제 보통 제 일중간기라고 불러요. 이집트가 이제 분열되는 시기예요. 한국으로 치면은 춘추 시대, 파라오의 권력이 전체에 다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되고 한 100년 정도 이어지는데 이 시기 후반이 되면 그 이전까지는 파라오 말을 안 듣지만 자기들이 파라오라고 주장하진 않아요. 갑자기 어느 한 가문이 나도 파라오야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디션이 펼쳐지죠. 나도 파라오다. 나도 될 수. 그래서 원래 상이집트에 있었던 이 왕조와 새롭게 파라오라고 주창을 시작한 그 왕조와의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되고 아마 군사적인 충돌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오늘날 룩소르 지방, 이 룩소르를 테베라고도 하는데 테베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11왕조가 다시 이집트를 통일을 해요. 대략 한 기원전 2050년경에 아까 이제 보셨던 그 계단식 피라미드로부터는 600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때부터를 이제 중왕국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었던 지도인데 공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황이 펼쳐져요. 북쪽에는 멤피스나 페이움 오아시스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어 북쪽의 왕조들은. 그리고 나서 남쪽 왕조는 테베, 오늘날 룩소르 지역에 기반을 이제 두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남쪽 왕조가 이집트를 정복하는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졌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필연인지 우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집트가 분열되었다가 다시 통일될 때에는 거의 언제나 상이집트가 하이집트를 정복하는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다루지 않았었던 초기 왕조 시대, 그러니까 최초로 나르메르나 메네스가 통일을 최초로 할 때에도 이분들의 출신이 남쪽 상이집트였었고 그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원래 정통성 북쪽에 있는데 남쪽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왕조가 다시 정복을 하고 나중에 신왕국 시대의 경우에도 남쪽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17왕조가 북쪽의 왕조를 제압하면서 통일이 이루어져요. 파일로트 팜님이 하이집트가 비옥해서 해이해져서 그런가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비옥함의 정도나 생산량의 정도는 하이집트와 상이집트는 거의 비슷해요. 하이집트에 삼각주라고 하는 지역은 엄청나게 비옥한 땅 엄청나게 아니에요? 비옥하죠. 다만 남쪽은 넓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 길게 이어져 있죠. 남쪽 하이집트는 띠로 되어 있고 북쪽 하이집트는 부채꼴 삼각주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기준에서는 상이집트가 훨씬 더 길잖아요. 하이집트 짧고 그래서 뭔가 상이집트가 더 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를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보면 이동 수단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띠 공간 내에서 이동할 때는 배를 타면 되거든요. 근데 삼각주 지역은 이렇게 지류가 6개, 7개로 나뉘는데 예컨대 여기서 여기에 가려면 못 가요. 계속 걸어서 강도 건너야 되고 이 당시에 사용되는 교통수단을 염두에 둔다면 이 두 개의 이집트는 공간적으로 규모가 그렇게 큰 차이 나진 않는다. 전혀 생각지 그러니까요. 못한 부분이네요.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지난 시간에 이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네, 멘토테프. 기억나요. 못생겼다. 그 만들었다. 당시에 기술이 지방까지 오지 못했다. 예술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 비약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촌놈들이 힘만 세져가지고 저기 세련된 도시 형님을 쓸어가지고 제압한 거예요. 약간 이제 근본 없는. 예, 근본 없는 집안이 근본 있는 집안을 제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집트를 다시금 통일한 멘토테프 2세 통일 이집트의 엄청난 파라오였지만 이 사람의 장례신전에서 나온 저 석상을 보면 훨씬 더 이전 시대의 귀족들의 무덤에서 나오는 석상들보다도 훨씬 더 조악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그 지방색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줬던 마지막 화면일 거예요. 여기서 제가 뭘 말씀드렸었냐, 멘토테프 2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집트를 다시 통일한 중왕국 최초의 파라오인데 왜 2세냐, 1세는 이 사람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 당시의 이 집안은 파라오 집안이긴 하지만 이집트 전체를 통일한 파라오 집안은 아니고 남쪽만 지배하던 상이집트만 지배하던 파라오 집안이었기 때문에 최초의 통일 이집트 중왕국 최초의 파라오는 멘토테프 2세다. 그리고 이 시기 11왕조 왕가 내에서는 파라오들이 이름을 전부 다 멘투호테프나 인테프라고 쓰는데 특히 저 멘투호테프라고 하는 저 이름이 조금 의미가 있어요. 멘투호테프는 멘투 혹은 몬투라는 신이 만족해 하신다는 뜻인데 이때 저 멘투라는 신이 이집트 전체에서 처음으로 중요한 신으로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지방신인데 이때 처음에 중앙 무대에 등장을 하게 돼요. 신이. 멘투는 원래 이 룩소르 지역의 지역 신이거든요. 근데 그 신을 중요하게 여기던 집안이 이집트를 통일하다 보니까 전국구 신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죠. 멘투 같은 경우는 호루스나 태양신 라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약간 네. 매로 생겼어요. 매로 생겼어요. 머리에 태양 원반도 있는데 커다란 타조 꼬리깃털 관도 같이 쓰고 있어요. 멘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속성이 전쟁의 신이기도 하고요. 전쟁의 신. 원래는 또 태양신이기도 해요. 이집트는 태양신이 되게 많다고 제가 여러 차례 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태양신들 가운데 멘투는 엄청나게 뜨거운 태양 광선의 신이에요. 자결하는 태양 열의 신이에요. 근데 우리 나중에 8월에 이집트 갈 수도 있잖아요. 이제 위통을 벗고 밖에 나가서 10분만 서 있으면은 피부가 다 아마 물집이 잡힐 정도 탈 거예요. 집에 잡힐 정도예요? 되게 강력해요. 그때 그렇게 만든 피부를 아프게 만드는 태양의 신이에요. 멘투가 그런 거다. 아. 예, 멘투 때문이에요. 강력한 신이다 보니까 그런 것과 연관지어서 전쟁의 신으로 여겨졌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의 신. 그래서 이제 통일이 됐어요, 다시. 11왕조인데 네. 제가 이집트 왕조 얘기를 막 하잖아요. 네. 몇 왕조, 몇 왕조, 몇 몇 왕조. 왕조. 이 중왕국을 시작한 왕조는 11왕조예요. 근데 중왕국을 통일하기 이전에도 11왕조예요. 저 보라색 점선을 기점으로 이제 통일이 되거든요. 저 위쪽도 11왕조, 아래쪽도 11왕조. 그 왕조는 뭘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왕조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계승이 되는 흐름이 끊기면 왕조를 구분해서 부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 대표적인 사례가 굴절 피라미드와 붉은 피라미드를 지은 파라오. 스네페르의 전 왕이 후니인데 후니와 스네페르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예요. 아마 왕위 계승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단절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아들은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현대 학자들은 후니는 3왕조의 마지막 파라오, 스네페르는 4왕조의 첫 번째 파라오라고 파라오. 얘기를 해요. 이게 일반적인 규칙이에요. 아버지에서 아들로 끊기면. 그래서 이게 원래는 맞죠. 아버지 아들이 끊긴 적이 없으니까 네. 다 11왕조로 이어지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신왕국이 탄생할 때에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이집트 남쪽만 통치하던 어떤 왕조가 이집트를 통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왕국의 경우에는 아버지 아들인데 통일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17왕조, 18왕조로 구분을 해요. 이유는 네.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해요. 그냥. 저한테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들 가운데 하나가 도대체 이집트 왕조가 도대체 뭐예요? 숫자가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게 많이 있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한국 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왕조라고 하면은 역성혁명 이런 거 떠올리시거든요. 고려에서 조선 넘어올 때, 그다음에 고려 세울 때, 뭐 이럴 때를 염두에 두시는데 이집트의 왕조 구분은 그 정도의 정치적 단절을 얘기하진 않아요. 그리고 아마 이 고대인들은 이 왕조 구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거예요. 사실 이 왕조 구분은 기원전 3세기에 마네토라고 하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대 때의 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처음 쓴 구분법이거든요. 그거를 현대 학자들이 그냥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던 거. 그러니까 아마 이때 당시에 멘토테프 2세한테 가서 형님은 몇 왕조 파라오세요 물어보면은 무슨 이야기니? 아마 그러실 거예요. 우리도 조선 전기, 중기, 후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야, 우리 지금 중기. 조선이 얼마나 길게 펼쳐질지 모르는데 모르는데. 나도 전기일 수 있고 중기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지금 결정되고 나서 이렇게 나눈 거죠. 사실은 왕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통 드리는 말씀은 왕조 관련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계속 보시다 보면 그냥 대충 알게 돼요. 느낌적으로. 그 정도면 충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1왕조로 인해서 중왕국이 탄생을 해요. 네. 그런데 이 중왕국 초창기의 파라오들은 그러니까 11왕조 시대의 파라오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그 피라미드를 무덤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저기 보시면은 두 개의 구조물이 있어요. 맞아요. 두 개. 앞쪽에 조금 잘 남아있는 저 신전은 신왕국 하셉스트가 이제 지은 신전이고 더 저쪽으로 이렇게 바닥면처럼만 보이는 잘 남겨져 있지 않은 유적이 있는데 거기가 멘투호테프 2세의 장례 신전이자 무덤이에요. 신전이랑 무덤을 같이 써요. 자기 식구들도 같이 무덤을 만들어요. 내부에다가.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아니에요. 이 멘투호테프 2세 이전 시대의 파라오들은 그냥 돌산에다가 깎아가지고 들어가서 무덤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라미드를 안 썼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룩소르 지역이고 이 룩소르 지역에서는 피라미드를 만드는 전통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피라미드를 만들 만한 여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척해함이 필요해요. 돌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풍족한 척해함은 없어요. 그리고 또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서는 단단한 대지가 필요하죠. 어느 정도 넓이가 보장되는 그런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요. 아 그럼 룩소르에서. 룩소르에는 아예 피라미드가 없어요? 없어요. 와 그러면 라스베가스에는 피라미드 호텔은 왜 룩소르라고 지었냐? 다 섞어버린 거죠, 그냥. 그러니까 피라미드는 다시 복습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되겠어요. 멤피스라고 쓰여져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넨네수트라고 쓰여져 있는 곳이 있어요. 네. 헤라클레오폴리스라고 하는 그 사이에만 지어져요, 피라미드는. 저 범주를 벗어난 피라미드는 밑에서 없다고 없구나. 보셔도 돼요. 네. 시기적으로도 이제 고왕국 시대에 집중적으로 지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룩소르에서는 피라미드를 지을 수도 없어요. 공간적으로, 자재적으로 그렇군요.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누비아 피라미드 말씀하셨는데 누비아 피라미드도 있죠. 훨씬 더 후대니까.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것은 멘투호테프 2세 무덤 때문이기도 한데
있는데 이 공간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유적이 하나가 있어요. 중왕국 시대 초창기의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주는 무덤이 하나 있는데 저 공간을 이제 데이르 엘 마흐리라고 하고 반원형 절벽이 쫙 돌아가요. 이게 도면인데 등고선 보이시죠? 저 등고선 가장 좌측편에 있는 저 두 개의 구조물이 아까 보셨던 하세프트의 신전과 멘투호텝 2세의 신전이에요. 그리고 저 등고선이 있다는 것은 산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절벽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 절벽 내에 여러 또 무덤들이 만들어져요. 귀족들의 무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 가운데서 노란색 상자를 쳐놓은 곳이 있어요. 이 무덤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MMA 507이라고 하는 무덤이거든요. MMA 507. 약간 격투기 이름 같기도 하고. MMA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미국의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팀이 조사를 한 무덤들에다가 일련번호를 붙인 거예요. 요게 그 무덤의 평면도예요. 오른쪽은 무덤 앞쪽에 있는 마당 같은 데고 쭉 수평 통로로 들어와서 방이 여러 개 있는 그런 무덤인데 이 무덤의 주인은 없어요.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만든 무덤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식약관 공실사 때. 아니요, 분양이 안 됐어. 근데 공실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빽빽했어요. 여기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공동묘지군요. 공동묘지예요. 예. 이 무덤에서는 시신이 한 69 정도 확인이 됐어요. 집단 무덤이에요. 집단 무덤인데 무덤에서 나온 인골들의 상태가 굉장히 특이해요. 네? 어떻게 돼 있을걸요? 이래요. 뭔가 저 지금 뭔가 무기가 꽂혀 있는 맞아요. 건가요? 정확합니다. 무기 꽂혀 있어요. 엄청나게 손상이 많이 된 시신들이 확인이 돼요. 전사한 모습 그대로 그냥. 맞아요. 금속제 무기에 그 입은 상흔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화살이 관통한 근데 그 화살을 제거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남겨져 있고 또 심지어 어떤 인골들은 들짐승에 의해서 뜯겨나간 흔적들도 확인이 돼요. 그런 시신들이 약 69 정도 확인이 되었고 이런 두개골도 확인이 되는데 창이나 뭘 맞은 그런 두개골의 모습인 거죠. 상당히 처참한 모습의 시신들이 집단적으로 확인이 됐는데 보통 용사들의 무덤이라고 불러요. 툼 오브 워리어스라고 보통 많이 불러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추정이에요. 정황상 추정인데 무명 용사의 묘 같은 기념물적인 무덤이고 여기서 확인된 시신들은 아마 멘투호테프 2세가 북쪽을 상대로 하이집트를 상대로 통일 전쟁을 하던 당시 파라오와 함께 전장에서 싸우던 병사들일 것이다. 제가 아까 들짐승한테 뜯어먹힌 어떤 흔적이 확인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투가 끝나고 나서 곧바로 시신들을 수습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그 시신들은 야외에 노출되어 있다가 나중에 가서 수습을 했다.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매장을 했다. 근데 이게 이집트 역사 속에서 사실 잘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게다가 이 무덤의 위치 역시도 파라오의 무덤 바로 인근이잖아요. 딱 그 무덤에서는 파라오의 무덤이 보이는 곳이에요. 의미가 있거든요. 추정컨대 파라오 입장에서는 나와 함께 싸운 나의 동지들에게 무엇인가를 이제 해주고 싶었었던 의지가 담겨 있는 무덤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중왕국 초창기 통일이 막 된 이 직후 당시에 이 이집트에서는 군사 문화에 대한 높게 평가하는 군국주의적인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었던 것 같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로서도 사용이 돼요. 티비랑조가 이집트를 통일한 직후에는 군사 문화가 높게 평가되는 분위기가 있었다. 비슷한 시기의 무덤인데 메세오티라고 하는 귀족의 무덤에서 출토된 목상이에요. 되게 멋있어요. 사람들 모형이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요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큰 그 목상들이 한 40명씩 이렇게 두 개 중대가 표현이 되어 있죠. 위쪽에 있는 분들은 토착 이집트 병사들이고 아래쪽 병사들은 저 남쪽 누비아 출신 병사들인데 어쨌거나 무덤에 이런 병사들의 상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중요한 부장품으로 사용했었다라는 것은 군사 문화가 중요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되죠. 통일을 하고 군사 충돌이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군사적인 행동에 대해서 뭔가 사회적으로 칭송하고 높게 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어떤 측면에서는 일종의 선전용이었을 수도 있죠. 병사들한테 뭐 사기를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되니까 그런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멘투호테프 2세의 무덤이 저 안쪽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이런 식의 무덤이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이 시기가 일중간기, 이집트가 통일되기 이전에 그 11왕조와 북쪽의 다른 왕조들하고 싸우던 그 시기는 아마 조금 암울했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계속
전쟁이고. 전쟁을 하고 먹살기 힘들고 그다음에 사실 고왕국이 무너진 이유 중에 귀족들이 파라오 말을 잘 안 들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약간 기후 변화가 있어요. 나일강의 범람의 정도가 좀 적어져서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먹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1중간기는 이전 시대와 비교했을 때 좀 힘든 시기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래서 이 시기에 쓰여졌을 것으로 여겨지는 문헌이 있는데 실제 이 문헌들의 판본이 확인되는 건 신왕국 시대거든요. 근데 아마 이 시기 제1중간기에서 중간국 넘어가는 시기에 최초로 쓰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판본이 있어요. 인테프를 위한 노래라고 하거든요. 인테프는 11왕조 시대 파라오들이 사용하던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마 그 파라오들의 무덤에 쓰였을 법한 일종의 장례와 관련된 문헌인데 이 내용이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대 이집트인들은 메소포타미아랑 비교를 하면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내세 중심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음을 뭔가 기다렸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는 훨씬 더 현실적이었고 근데 이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이집트인들도 되게 현세 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었던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살아야 된다라고 의지를 드러낸 이 텍스트 자료들도 확인이 돼요. 그 가운데서 인테프를 위한 노래가 있어요. 요거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노래 가사일 거예요. 멋있는 노래 가사였을 거예요. 인테프, 진실한 목소리, 하프 연주자가 그를 위하여 부르는 노래. 그는 아름다운 귀족, 운명은 아름답다네, 소멸도 아름답다네. 근사하죠. 네. 되게 허무주의적이에요. 한 세대가 떠나면 또 다른 시작. 이렇게 조상들의 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다네. 하프 치면서 이게 그러네.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신들은 그들의 무덤 속에서 머물고 위대한 귀족들도 그들의 무덤에 묻혔다네. 하지만 무덤을 만들던 이들이 머물 곳은 어디에도 없지 않다. 신자적이기까지 한대요? 그렇죠. 시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시예요, 진짜로 이거는. 보아라, 그들이 저승으로부터 돌아온 적이 있던가. 죽으면 끝이다. 죽고 나서 뭐 부활 이런 거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이모테프와 호르제데프의 이야기를 들었다. 여기서 이모테프, 호르제데프는 현자의 전형이에요. 이모테프, 우리 오늘 얘기했었던 게다시 피라미드 설계자, 그들 스스로가 하는 이야기를 보아라. 만약 그들의 벽이 무너진다면 그들을 위한 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여기서 벽이라는 건 이제 무덤 벽일 거예요. 사람이 사라지면 기억되지 않으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기억될 무엇인가 기념물 같은 걸 하나 남겨놔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고 마치 그들이 단 한순간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누구도 자신들의 처지를 들려주기 위하여 저승으로부터 돌아오지 않았다. 누구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저승으로부터 돌아오지 않았다. 팩폭이네요. 내가 살아보니까 저승에서 돌아왔다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살아있을 때 잘해라. 죽으면 다 끝인데? 누구도 우리의 영혼을 달래기 위하여 저승으로부터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하니 우리가 그들이 가버린 그곳으로 떠나게 되기 전까지 평안하라. 살아있을 때 행복해라.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현실에 충실하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가버린 그곳은 저쪽, 저 세상이죠. 영혼과 관련된 당신의 고민도 잊어라. 그리고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당신의 욕망을 따라라. 이야, 저 굉장히 진보적인 얘기였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카르페 디엠이랑 의미가 통하고 모략을 당신 머리 위에 붓고 그러니까 모략은 정말 귀중한 물질이에요. 미라 만들 때도 많이 쓰는데 죽은 사람에게 바치지 그런 거 쓰지 말고 네가 써라. 산 사람한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신에게 드리는 향유를 당신 몸에 바르라. 당신의 욕망을 키워라. 당신의 욕망을 자제하지 말아라. 현실에 지금 충실하라는 얘기예요. 비통한 죽음의 날이 올 때 오시리스는 그들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는다. 오시리스가 이제 저승에서 부활시켜주는 그런 신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거죠. 축제 이날을 즐겨라. 그날을 걱정하지 말아라. 보아라, 누구도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떠나지 못한다. 보아라, 떠난 자는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이 시가 확실히 고왕국이 아니라는 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약간 부정하고 그것 때문에 지방 호족들이 파라오도 인간 같은데 약간 이것 때문에 지방 호족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이런 어떤 인식이 만들어지려면 사람들이 회의주의에 빠져야 되고 그러니까요. 근데 회의주의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아주 풍요롭고 풍족하고 만족스러웠던 시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삶이 어려워지면 이제 회의주의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삶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탄생한 텍스트라고 생각이 돼요. 가운데 있는 분이 하프 연주자예요. 하프를 연주하고 계시고 장님이에요. 이집트에서는 장님이
계신 분들이 뮤지션으로 많이 활약을 하셨던 것으로 보여요. 저런 식으로 연주를 하면서 저 노래를 불렀을 가능성이 높아요. 인테프루기한 노래가 이제 쓰여져 있는 판본이 몇 개 있어요. 비석 가운데 하나는 그 옆에 진짜 저렇게 하프 연주를 하는 장림 연주자의 또 모습도 같이 그려져 있어요. 이런 격변기를 겪은 직후인 11왕조 시대가 지나고 왕조가 바뀌어요. 12왕조로. 아멘에메트 1세라고 하는 파라오가 처음 12왕조의 첫 번째 파라오인데 정확하게 11왕조에서 12왕조로 어떤 식으로 왕권이 이어졌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아마 약간의 갈등은 있었던 것 같아요. 12왕조가 시작되자마자 이 아멘에메트 1세는 수도를 옮겨요. 북쪽으로 옮깁니다. 이티타위라고 하는 일종의 신도시를 만들어요. 이티타위는 두 땅을 통치하는 자라는 의미인데 도시를 새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수도를 옮겨요. 세종시를 건설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북쪽에 대한 하이집트에 대한 일종의 컴플렉스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도 문화적으로 저쪽이 훨씬 더 앞서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12왕조 시대 때 파라오들의 이름은 보통 아멘에메트나 아니면은 세누스레트라는 이름이 사용이 돼요. 근데 여기서 드디어 아멘이라고 하는 신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아멘. 오. 아멘. 신왕국 시대가 되면 이제 아멘이 정말 완벽한 최고신의 지위에 이르게 되는데 이 아멘 역시도 사실은 지역신이에요. 테베 지역신이에요. 원래 멘투랑 더불어서 이 지역신인데 아마 12왕조를 이루었었던 이 가문은 아멘신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던 가문이었던 것 같고 이 가문이 역시 정권을 잡다 보니까 아멘신이 드디어 이집트 중앙으로 진출하게 되는 거죠. 진출했네요. 그래서 진짜. 결국에 신왕국 시대가 되면은 압도적인 최고신이 된 그렇죠. 아멘, 아멘, 아몬 다 부를 수 있어요. 투탕카멘 할 때 아멘도 이 아멘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집트 지역마다 담당 신이 있나요? 그랬는데 담당 신이라기보다는 지역마다 집에 가문. 섬기는 신이 그렇죠. 그러니까 달랐던 거죠? 그 신의 숭배 중심지들이 있어요. 그 지역이 그 신의 중심지가 된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애초부터 그 지역에서 생성된 신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지역에서 후대에 정치적인 이유로 그 신을 우리가 여기서 숭배하겠어 그래가지고 숭배를 하게 된 신도 있고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은 그 신을 위해서 지어진 신전들이 많이 있고 룩소르에 가면은 신왕국 시대 때 가장 거대했었던 카르나크 신전이 있는데 그거 아멘 신이요 신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멤피스에 가면 푸타 대신전이 있어요. 푸타는 멤피스의 주신이니까. 헬리오폴리스에 가면은 라를 위한 대신전이 있고 태양신 라의 숭배 중심지니까 뭐 이런 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12왕조가 시작이 됐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를 북쪽으로 옮겼죠. 북쪽으로 옮기고 나서 한 또 다른 작업이 피라미드를 다시 만듭니다. 다시 만들어주세요. 이게 이제 아멘에메트 1세의 피라미드예요. 저 앞쪽에 있는 것들은 후대에 만들어진 무덤들이 신경 안 쓰여도 되고 저 멀리 봐야 되는 멀리 거죠? 저 모래 깜짝 언덕, 놀랐네. 모래 언덕. 자세히 보시면은 네. 중간중간에 뭐 돌처럼 뭐가 쌓여져 있죠. 더 자세히 보시면은 진흙벽돌이에요. 벽돌이구나 네, 저게. 진흙벽돌입니다. 이 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표 많이 봤죠. 봤죠. 자, 드디어 저희가 4번 단계에 이르게 됐어요. 세상에. 저 1번 단계는 조세르 계단식 피라미드, 네. 계단식 피라미드고 2번 단계는 기자에서 지어졌던 4왕조 시대의 네. 피라미드들 그다음에 3번 단계는 5왕조, 6왕조 시대 때 지어졌었던 고왕국 후기의 피라미드들 안쪽은 작은 돌로 채우고 바깥쪽만 포장하는 그리고 드디어 4번이 시작이 되는 건데 피라미드의 몸체를 전부 다 진흙 벽돌로 쌓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피라미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번 제목이 이미 정해져 있네요. 다음번 제목은 진짜 벽돌로 만든 피라미드.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소장님은 또 금방 뵐 테니까 그때 뵙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왔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안녕. 감사합니다.